다음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데이터 분석 기반의 학교 공기질 개선 방안이라는 그 주제로 데이터 해석에 좀 색다른 시각을 제공해 주실 K웨더의 차상빈 센터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그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그 첫 번째로 영남대 박한우 교수님을 모시고 빅데이터의 교육적용 사례 및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 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제가 캐리스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캐리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러니까 외부자의 시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캐리스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캐리스에 대해서 제가 뭐 드릴 말씀보다는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갖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각 가운데에서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것을 몇 개를 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논의가 할 만한 것을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처음에 듣기로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인가 인터뷰를 받았는데 화요일인가 들었는데 뭐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또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갈수록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우리가 등장한 게 2010년도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 이제 네이처에서 빅데이터 특집보를 했고 2011년도에 사이언스에서 빅데이터 특집보를 했어요. 그래서 2010년을 전후해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오게 되었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2013년도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재가 됐거든요. 사실 빅데이터라는 게 온 게 벌써 한 5, 6년이 됐고 짧게는 길게 잡으면 한 10여 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빅데이터 하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좀 예측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걸 예측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의 분석 단계에 보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3단계에 있잖아요. 3단계. 근데 예측을 가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이제 디스크립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를 또 이제 진단을 해야 되죠. 제가 열이 펄펄 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이제 의사가 이제 당신이 어제 동안 무엇을 얘기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가 어제는 정말 그 바람도 많이 쐬고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이제 제 상태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차가운 음식들이 열을 가져갔다. 계속 이제 열이 계속 이렇게 되면 당신은 그렇죠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의사가 해주는 것이 바로 처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기관에 가면 1단계, 2단계를 무시하고서 계속 이제 3단계, 4단계를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2013년도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제가 그때부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로 활동을 하는데 이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1단계하고 2단계를 해야 되는데 1단계, 2단계 하기 전에 벌써 3단계, 4단계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간기업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1단계, 2단계에 대부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단계에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인공지능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이제 뭐냐 처방 단계는 거의 뭐 지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사실. 근데 요새 또 어떤 특강에 가니까 벌써 5단계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한국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하이프가 너무 심하다. 1단계, 2단계 구축을 좀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인공지능을 우리가 결합할 수 있는 것도 3단계, 4단계로 가야 되는 그때야 이제 겨우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은 데이터와 관계해가지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실제 데이터 리트러시가 높은 그런 이용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데이터 서플라이어 공급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매개해주는 데이터 퍼실리테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지난 우리가 공공데이터 제공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들도 보면 우리가 이 부분 데이터 공급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래서 OECD 국가 1등까지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데이터 잘 안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왜 안 올라가느냐 봤더니만 이제
이용자들의 데이터 리터러시가 다른 나라만큼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또한 우리는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매개하고 있는 데이터 퍼실리테이터 하는 이쪽도 되게 약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캐리스 같은 기관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데이터 서프라이어의 역할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데이터 유저들의 리터러시를 또한 높여야 되고 또한 데이터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도 좀 해줘야 되고요. 근데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데이터 서프라이 영역과 되게 특히 공공 부분의 데이터 공급은 되게 커졌는데 그렇죠? 데이터 유저하고 데이터 퍼실리테이터가 되게 약하게 돼 있다는 거죠. 공공 부분. 근데 민간 부분에서는 또 이게 되게 약합니다. 우리나라. 민간 부분에서 엄청나게 약하게 됐어요. 이 부분. 민간 부분에서 데이터 공급이 거의 안 됩니다.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트위터 분석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선보였는데 트위터가 왜냐하면 API를 통해서 데이터 공급을 되게 잘해줬거든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도 이제 데이터 공급을 조금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서비스들은 거의 데이터 공급을 제대로 해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민간 섹터는 또 이게 거의 안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또 우리가 많이 놓쳤던 게 뭘까? 뭐 그래서 지난번에 실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밌는 카툰을 하나 그려봤는데 지금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뭐냐 빅 크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크다는 거 아니라 많다라는 거죠. 많다. 데이터가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진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런 데이터들은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그런 데이터. 다시 말해서 한 번에 딱 보면 이것이 뭡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거든요. 지금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렇게 구조화되지 않아서 비구조화된, 소위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2010년 전후로 해서 특히나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들였는 게 이제 2011년도 연말부터 이제 들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게 사실 데이터라는 것이 데이터가 많고 많아졌고 특히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속도도 빨라지고 속도가 빠른 것은 생산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 다양성이 또한 비정형화를 부추기고 있죠. 그 가운데서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했는 게 바로 이런 신용카드 데이터, 신용카드 데이터. 신용카드 데이터로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분석하는 이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이 사람이 최근에 무엇을 구매했는지 보니까 치아를 하얗게 하는 건 200점. 그 다음에 멤버십, 그 피트니스 클럽에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닝 멤버십도 되게 유행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동네 호텔에 레지던스 호텔에 장기 투수가 됐다고 예약을 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회사는 이것을 통해서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프로모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그렇죠? 다음에 아이템을 구매할 것인 것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같은 패턴에서부터 이 사람은 뭘 할 것으로 예측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이제 소위 돌싱이 됐냐, 돌싱. 그러니까 왜? 갑자기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동네에 레지던스 호텔에 그렇죠? 우리가 한다는 거죠. 예약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신용카드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프로모션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신용카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그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이 사람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누가 예측하느냐?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면 컴퓨터 사이언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통계 수학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빅데이터 팀을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팀들, 그다음에 통계 수학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팀에서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저한테 컨설팅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팀원 구성 중에 아무도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의 복잡성은 컴퓨터 사이언스가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라 통계 수학이 할 수 있어요. 시스템의 복잡성 컴퓨터 사이언스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의 복잡성은 누가 해결해요? 문과생이 해결해야 돼요. 문과생이. 근데 문과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부터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과생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팀에서 그 기관에서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 행동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또 하나 이 사람은 최근에 샴페인을 샀어. 이 사람은 그렇죠. 뭘 샀냐면 이제 면도기를 샀어. 그 다음에 기저귀를 샀어. 이 세 가지 아이템으로부터 이 사람이 이 신용카드를 사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신용카드 세 개 아이템 사이에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거야. 카드에 도난당했다는 거죠.
판단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고 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 데이터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당연히 또 교육의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사례들 몇 가지 두 가지 한 얘기해봤습니다. 금융카드라든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데이터가 많은데 결국은 우리 강아지처럼 목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구슬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깨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깨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우리가 빅데이터 하면서 3V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V를 또 추가하잖아요. 한 가지 V가 뭐냐면 결국 시각화를 더 추가합니다. 비주얼리제이션. 그렇죠? 근데 시각화라는 게 예전엔 엑셀로 차트 만들고 그냥 막대 그래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각화 하지 않죠. 뭐 하냐면 이제 인포그래픽스에서 정보를 그래픽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그걸 선보여가지고는 엄청나게 대박이 나가지고 그 서울시 사례만 계속 얘기하죠. 인포그래픽스는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 우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안심역 있는 데 있거든요. 저 어디에서 왔냐면 영남대학교에서 왔어요. 여기 보시면 안심역하고 영남대학교의 거리가 이 칠곡 경대병원보다 더 멀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영남대학교가 칠곡 경대병원보다 가깝잖아요. 근데 인포그래픽스 왜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시 배치했는 거잖아요. 이게 반드시 물리적인 거리를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인포그래픽스들이 결국은 사람들한테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미국 농림부에서 그러니까 인포그래픽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단 한 개는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오른손, 여기 왼손. 그러니까 오른손에 있는 걸 성공했을까요? 왼손에 있는 걸 성공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걸 왼손에서. 자, 이거는 만들었는데 완전히 실패는 아무 효과를 못 봐요. 엄청나게 캠페인을 많이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엄청나게 컬러풀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죠? 뭐 음식에 대해서도 막 얘기해놨고 그런데 뭡니까? 정보를 전혀 체계적으로 전달해주지 않는다. 훨씬 더 심플한데도 그렇죠?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인포그래픽스인데 이거는 디자이너들하고만 작업했을 때, 이거는 그렇죠? 저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했을 때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제 실제 미국 농림부 사례. 왜냐하면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우리가 데이터를 얘기했을 때가 시스템의 복잡성, 계산의 복잡성, 데이터의 복잡성. 냉장고예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거. 냉장고, 야, 그 만드는 설계했는 너희 팀에서 냉장고 매뉴얼을 만들어 하니까 개발자는 뭡니까? 냉장고의 냉각 장치는 여기 한 개야. 그게 냉동실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냉장실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렇게 다 매뉴얼을 만들어.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냉장실, 냉동실 따로 되어 있으니까 냉각 장치 따로 되어 있겠지라고 머릿속에 그렇죠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우리는 그렇죠 개발자 그러니까 시스템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데이터의 복잡성을 해결 이용자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 그렇죠 전화 받을 때 이렇게 봤어요. 아이폰 처음에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작은 하나씩. 제 딸이에요. 제 딸 이제 오늘 우리 6월 11일 오늘 수고하고 생일 잔치 해야 되는데 제 딸이 이제 저한테 이제 요새 카톡으로 전화 오잖아요. 그냥 영상 통화.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영상 통화를 자꾸 끊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카톡 이렇게 지금 전화 받는 거는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톡 영상 통화 이렇게 돼요. 받으려면 이쪽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를 제대로 이제 혹은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못한 그런. 제가 학교에서 이런 거 이제 가르치는데 이러니까 이제 어떤 정보학자가 미대도 아니고 공대도 아닌데 이런 거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하는 것은 조중동이 보수이고 그렇죠 한경호가 진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논조를 얘기해요. 근데 요새 누가 이렇게 기사를 열심히 읽습니까? 아무도 열심히 읽지 않아요. 헤드라인 보고 카드 뉴스 보고 인포그래픽스 보잖아요. 근데 조선일보의 인포그래픽스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장들을 먼지를 컬러풀하게 그냥 갖다 던집니다. 마치 주입식 교육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체험식 교육처럼 하나하나 스텝 발표, 토론식, 창의식 교육처럼 인포그래픽스 만들어요.
완전 차이 나는 거죠. 여기 뭐 세월호 사건 한번 볼까요? 세월호 사건. 조선일보는 인쇄신문인데도 완전히 스펙테클한 재난 사이언스 픽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똑같은 언론이었던 경향신문은죠, 색깔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실과 정보만을 전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조선일보는 이제 나는 사진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아일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인포그래프 자체가 논조만큼 중요하게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뉴욕타임스에서 오바마 시절에 실업률 보여주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 어떻게 부시 정권의 실업률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조건을 주는 거예요. 지방대 출신의 여학생일 경우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최근에 또 어떤 사이트를 만드냐면 이런 데이터로부터 학생들이 체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조선일보 사설을 읽어보면서 한겨레 신문 사설하고 비교하듯이 인포그래피스를 보여주고 이 인포그래피스가 이 데이터로부터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기 위해 그런 그렇죠. 뉴욕타임스 그런 코너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NIE죠.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 뉴욕타임스에서 또 했던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났는데 그래서 재난 보도를 하면서도 최대한 좀 사실을 전달하고 또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이제 상호작용적으로 좀 보일 수 있고. 그다음 이것은 상도 받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운동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또한 상호작용적으로 또 동영상을 같이 드러나는 사례들이에요. 그럼 이런 인포그래피스가 이제 뭐냐 여러 가지의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가장 또 교과서에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진격할 때 하고 퇴격할 때 그러니까 그럼을 단지 세 가지 선으로 표시했다는 거죠. 진격할 때 선, 퇴격할 때 선. 이거는 뭐냐면 당시의 온도선. 그때 막 진격할 때 두께가 갈수록 뭡니까 좁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또 좁아졌다는 것은 군사의 숫자가 줄어든 거죠. 군사의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온도가 높아지더라. 퇴각할 때. 그래서 세 가지 선을 가지고서 나폴레옹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던 아주 좋은 인포그래피스. 또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가 공기 중으로만 전파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역학자인 잔 스노우라는 사람이 일단 우리가 콜레라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한번 표시해보자. 이렇게 그냥 아주 그래도 간단하게 손으로 장된 인포그래피스라는 개념이 없을 때 있잖아요. 표시해보고 그 다음에 공기가 아니라 혹시 물이든 않을까 해서 펌프들을 또 같이 위에다가 표시를 해봐. 그럴 때만 이상하게 두 개의 데이터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펌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펌프를 다 고장내는 거죠. 다 뽑아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현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스타벅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가 어디에 더 많이 그 다음에 던킨 도너츠가 어디에 많이 한눈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히트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히트맵. 자, 이거는 뭐 또한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한국을 해봤어요. 스타벅스 지점 위치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평균 연령.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많을수록 스타벅스가 많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구글에서 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 구글에서 트렌드에서 지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국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방문자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랭킹을 보여주고. 제가 그래서 인포그래피스 오늘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제 짧은 시간에 많이 넣은 이유는 제가 이제 NEIS 그거 뭐냐 시스템 서비스인가 그거에 대한 그 자료를 하나 김한성 박사님이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이런 인포그래피스, 시각화, 비주얼리제이션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포그래피스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얼마만큼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좀 배웠어요. 이거는 이제 민간의 미국의 보스턴 병원에서 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제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전염병이 있는 것을 여기다 알리면 그것을 지도상에서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에발로아 같은 경우 WHO보다 이 사이트 훨씬 더 빨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소위 말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잖아요. 대중들이 자기의 정보들을 내는 거. 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게 빅데이터에서 정말 중요한 게 2013년도에 옥스포드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재됐는데 같이 등재된 단어가 크라우드 소싱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같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헬스에 가깝죠. 자, 그다음에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일 수도 있어요. 팀 쿡이라고 아이폰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아이폰이 이제 발표하는데 이 친구 보면 이제 쭉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이폰이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 투자하고 있다. 다시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어요. 어떻게 해봐요? 쿼터별로 판매량을 보니까 완전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보면 쿼터별로는 당연히 좀 달라지는데 누적으로 하면 그렇죠? 당연히 더 올라가는 거죠. 우리 SPSS에서도 결과 보면 좀 누적했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팀쿡은 요 쿼터리 세일은 발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도할 수도 있는 거죠. 뉴스 신뢰성이 높다는 이제 JTBC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잘했다 63.0%인데 잘못했다가 7.3%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대선 후보 지지도 문재인이 그랬죠. 57, 61인데 안희정이 20, 24로 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막대 그래프는 뭐죠? 3분의 1 정도가 아니죠. 거의 절반 가까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당연히 이걸 찾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더니만 JTBC에서 정정보도를 해가지고 인포렉스 다시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냐 엄청나게 이제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또 하나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살고 있냐면 예전에는 뭐 하여튼 정보 편식 현상이 되게 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이런 것은 이제 선별적인 노출 현상이 너무나 심하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근데 요새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야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자꾸 주변의 정보가 너무 많이 그래서 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렉티브해서 인시덴털한 익스포저를 오히려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특히나 이제 타임라인에서 막 계속 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은 이런 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약간은 이런 세대예요. 저도 71년 돼지띠여가지고 좀 약간 이런 세대에 가까운 80년대생을 보통 이후에 우리가 결정장애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콜라스 카가 이런 얘기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요즘 아이들 아니고 우리들 모두가 컴퓨터가 어떻게 바꿔나냐면 일종의 팝콘 브레인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죠. 계속 새로운 자극과 데이터를 이제 줘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자극과 데이터. KS가 초중고를 또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싱어라는 이 카툰을 전 좋아하는데 어떤 직업을 종사하든지 다 이제 컴퓨터 하나 다 가지고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이들한테 혹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들한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맞춤화된 서비스를 좀 더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신빙성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가장 먼저 선보였던 게 이제 그냥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런 걸 이제 하게 됐죠. 1994년도에 이런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맞춤화 서비스를 하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러니까 우리 조그마한 동네에 그래서 시골 동네에 혹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동네에서 누군가를 케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렇죠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죠 그 학생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주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선보였던 것이 그러니까 책을 그냥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책을 샀을까 하는 그런 추천 서비스를 이제 BM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거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채소 가게에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학생이 나는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거에 더 공부를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런 그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이런 또 다른 꼭지 토픽을 공부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퍼스널리제이션이라는 이런 맞춤화의 서비스가 그러니까 마케팅 목적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 이제 적용이 된다면 학생들한테 좀 더 신빙성 있는 정보들을 이제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자주 얘기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 이제 뮤지컬인데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배우들이 있고 작가들이 있고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서로 친구 관계인지를 1945년부터 89년 동안 거의 한
그렇죠? 50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를 했느냐면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 이 사람이 뭡니까? 내 친구의 친구를 알고 있는지. 제가 오늘 원장님 처음 뵀는데 원장님이 우리 그렇죠? 제 선배하고 동창인가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참 좁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좁은 세상의 정도를 측정을 해봤더니만 좁은 세상이 뭡니까? 저 값이 높을수록 좁은 세상의 값이 낮을수록 좁은 세상의 값이 높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좁은 세상의 값이 낮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좁은 세상의 값이 중간이었을 때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 파이낸셜 석세스. 그러면 돈만 많이 벌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술적인 성공도 높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적용할 그 수업 시간에? 어떤 학교에는 학생들한테 팀을, 네 친구들끼리 그냥 팀을 만들어서 조별 과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학교는 제가 좀 랜덤하게 짜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뭡니까? 3명인데 1명은 학생 본인이 조별 과제 할 때 1명을 찾고 1명은 제가 랜덤하게 해줍니다. 그럼 어떨 때 가장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성과가 높으냐? 랜덤하게 하는 거하고 학생들이 하는 거하고 콤비네이션 했을 때 가장 높아요. 뭐냐면 너무너무 끼리끼리 하면 이게 성과가 안 나옵니다. 너무 모르면 또한 창의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간 정도 됐을 때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교사들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해서 교사들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벌써 수년간 사이람이라고 하는 업체하고 서울시과 경기도가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우관계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뭔가 지도할 때 써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민간 업체에서 교육청하고 하는 거였잖아요. 캐리스 차원에서 NEIS 데이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현상, 그래서 이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됐어요. 왜?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성공도 있어요. 왜? 그래서 나는 한국이, 대한민국이, 대구, 경북이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혈연, 학연, 지연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찬친하니까. 아마존하고 마찬가지로 일찍이 시작해 97년도에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전 세계를 바꾼 게 넷플릭스라는 회사잖아요. 넷플릭스. 제가 이제 유학할 때는 HBO 해가지고 노란색 간판에 이제 비디오 회사가 있었는데 유학을 떠날 때쯤 되니까 그 노란색 간판이 거의 없어졌다. 근데 넷플릭스에서 그러니까 했는 것이 이제 좋아하는 영화 배우들을 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영화 배우에 맞는 영화를 또 추천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했는 것은 뭐냐면 텍스트 기반이었어요. 텍스트 기반. 이 친구가 그러니까 잔 트라볼타를 좋아해. 잔 트라볼타가 좋아하는 영화를 또 추천해줬어. 뭐로? 텍스트로. 그런데 최근에 얘네들이 이제 계속 해보니까 이 텍스트 기반 가지고도 이제 더 이상 매출이 안 오르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생각해? 야 이제 텍스트에서 인포그래픽스, 비주얼레이제이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마 쇼머니 나오는 영화인데, 영화의 그 뭡니까? 비디오의 합본은 뭡니까? 누가 만들죠? 스튜디오 회사에서 만들잖아요. 그 스튜디오 회사에 있는 그 합본만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합본 자체를 우리가 다시 만들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연이 뭡니까? 예컨대 유해진이 아니야. 유해진은 조연이야. 그러니까 합본에서는 유해진은 뭡니까? 작게 표시되겠죠. 잘 안 보이잖아. 그런데 유해진을 중심으로 해서 합을 다시 만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줘버리니까 완전 매출이 또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의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기반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30분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또 캐릭터와 관련되는 걸 찾다 보니까 또 제가 요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알트 매트릭스인데 알트 매트릭스는 알트라고 하는 얼터너티브 대안이라는 뜻이에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대안이라는 거냐? 전통적인 매트릭스 지표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교수들한테 이제 연구비 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야 도대체 이 연구가 그러니까 효과가 뭐냐, 사회 경제적 가치가 뭐냐 이런 거 계속 묻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모든 그런 전 세계의 기관들에서 펀딩을 주면서 계속 그걸 묻는 거야. 그래서 야, 인용 지수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사회 경제적 가치를 좀 이야기해봐라. K 웨더처럼.
그렇죠? 인용 지수는 뭡니까? 연구자들끼리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대중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어떻게 인용하는지를 얘기해봐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아이트매트릭스라는 회사에서 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측정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지표 이름은 아이트매트릭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측정하느냐? 논문이 인용하는 것도 측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정책 보고서에서 박한우라는 논문을 인용하는 것도 또 측정하는 거예요. 또한 뭐냐? 어느 학교에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서 박한우 교수 논문을 인용하는 것도 측정하는 거예요. 블로그에서 있는 것도 측정해요. 신문에서 있는 것도 측정해요. 그런 것을 다 측정해가지고 이제 점수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트매트릭스 누가 얘기해? 그래서 해봤더니만 2016년도에 아이트매트릭스 1등이 어떤 논문인가 해서 봤더니만 논문의 내용보다 더 주목받은 게 그 논문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로 논문을 쓴 거예요. 무슨 논문을 썼냐면 미국의 헬스케어 리폼이라는 논문에 미국의 뭡니까? 제가 이제 날 실었는데 이 논문이 아이트매트릭스 2016년도 1등이 된 거예요. 1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없으면 인용은 적게 받을지라도 발음도 지수가 높았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지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출판사라든가 저널에서는 이런 것들 자기들의 그러니까 저널에 새로운 논문이 나왔어요. 그렇죠? 새로운 논문이 나왔어요. Frontiers in Research Metrics and Analysis. Frontiers 이 저널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전혀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프론티어에서 하고 있는 이 논문이 나왔어. 그러면서 저한테 자동화된 또한 메시지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하이 하누 하면서 왕이 그러니까 이런 논문을 썼어. 그러면서 이 논문에 대해서 네가 트위터에다가 축하한다는 말 한번 해주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쓰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메시지까지 만들어서 보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이 논문 트윗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문에 아이트매트릭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이트매트릭스를 이제 측정하게 되니까 영국에서 2년 전에 어떻게 됐냐면 야 대학 평가에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그렇죠 인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트매트릭스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영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영국 대학에 그 제가 같이 연구하고 있는 이현옥 박사라는 대학 교수의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대학 홈페이지 쭉 보면 얘기를 하면서 맨 내용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현옥 교수의 그런 현재 아이트매트릭스 값을 얼마인지 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참고 문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뭔가 인용을 하잖아요. 그럼 참고 문헌이 어느 참고 문헌을 인용해야 될지 알고 싶잖아. 예컨대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 뭔지 누가 알고 있어요? 참고 문헌 소프트웨어에는 맨들레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들레이가 그것을 이제 또한 사람들이 전달해 주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나는 어떤 논문은 키 논문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한 논문이 SNS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잠깐 맛배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데이터를 그냥 한번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줬어. 근데 여기서부터 지표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트렌드를 찾고 이것을 아이트매트릭스라는 커다란 빅데이터 그렇죠? 해서 뭔가를 체계화시키고 이런 걸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일본에서도 아이트매트릭스.jp라고 하는 것도 생겼어. 그래서 제가 여기 캐리스하고 키스티하고가 두 개의 관련한 기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해볼 필요는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이 인포그래픽스도 제가 한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공대 엔지니어들이 그냥 그렇죠 뿌려낸 거예요. 뿌려낸 거. 아무런 그렇죠 인포그래픽스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포그래픽스의 역할 어떤 역할인지 모르고 그냥 워드 크라우드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을 갖다가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 넣은 거예요. 왜? 그건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는 누군가가 이렇게 알고리즘을 바꿔주세요 하면 저잘 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엔지니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러니까 또 하나 제가 이제 했던 거 가운데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가지고 출판사 가운데 하나는 대구에 있는 회사인데 EasyOMR이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각각의 그 시험을 치면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좀 서비스를 선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거를 좀 계속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첫째 OMR 카드도 제공하지 않아 대학에서.
둘째, 각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객관식으로 문제를 입력하면 이 문제가 예컨대 우리 수능처럼 뭐 추론형인지 단순 암기형인지 이런 데이터들 다 모으면 학생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냥 제 수업에서 한번 해봤는데 우연히 전자신문에 정재영 부장이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크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아리조나 대학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리조나 대학 과대가 한국에 조금 알려졌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동영상 하나 보면서 자, 있습니다. That's just what's happening here at the Arizona State University, where the era of the blackboard and textbook is coming to an end. The learning process is now digital and fully customized. Software analyzes students' every keystroke to figure out their learning styles. When we visit, students are revising for their final exams. And then we're going to add 7% for everything over 3,000. The teaching staff are no longer the only ones helping students to progress. The software harvests information from the devices they use, collecting grades, learning skills, strong and weak points, and even hesitation patterns when using the computer mouse. It's very personal. It adapts to each individual student's needs. So one student might breeze through a particular topic where another student might need more work, and the system will adapt accordingly. Predictive algorithms compare the stats with data gathered from tens of thousands of other students and automatically customize material for the student. New technology also changes teaching methods by giving teachers more time to support students individually and less time lecturing. You can identify your progress real quickly, so you'll have stuff you're working on and you just go right through it. It helped by knowing what I needed to work on. So if I didn't do it on fractions or proportions, it would take me back. Back at her office, Professor Bloom can look at her students' data. The software will automatically alert her when a student is falling behind.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특히 탈북이라든가 다문 학생들이 드랍아웃이 엄청나게 높다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추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미국 대학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아리조나 대학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것에 막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특강을 하러 갔는데,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들인데 특강을 하면서 제가 2003년도 영남대학교에 왔는데 그 당시에 네이버가 꼴찌였는데 지금 네이버가 1등이 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IT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고등학생들이 몇 년생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생인지 물어봤어요. 몇 년생이죠? 그랬더니 2003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 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런 친구들을 제가 가르쳐야 됩니다. 2003년생들, 2, 3년 뒤에. 그렇죠? 우리들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들의 서비스에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가 1955년생.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는 구글 서비스가 가장 저한테 맞아요. 왜? 구글의 세리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1973년생인데 제가 1971년생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가 1984년생에 만든 거는 저보다 약간 내가 좀 따라가기 힘들더라고. 그런데 뭡니까? 이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블록체인 뭐죠? 이더리움, 비탈린 부테릭은 1994년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나의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서 이것을 서비스를 하고 가르치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90년대생도 요새 좀 벅찬데 아직 2000년대생은 또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항상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발표 내용 듣고 질문이 있으면 한 2개나 3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깊이 있는 질문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분이나 3분 정도만 질문. 이게 세계도 아무도 안 하실 사람이
예, 그 윤리 부분은 제가 이제 또 하나의 꼭지로서 강의를 할 내용에서 빠뜨렸는데, 아까 빠뜨린 게 아니라 이제 오늘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문제는 이제 계속 등장했던 문제인데, 가장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합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집합적인 수준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 이슈는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학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적인 차원에 넘어서서 학계에서 윤리의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수집을 했는 그 수집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제공하는 문제에서 집합적 수준에서 개인이 식별할 수 없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에서는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리와 관계에서 뭐 가장 논쟁이 됐던 연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페이스북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하는 사람들, 여기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 우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은 이제 타임라인에다가 그러니까 해피 뉴스를 보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타임라인에다가 소위 말해서 해피 반대, 슬프고 이런 우울한 뉴스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봤더니만 그 사람들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해피 뉴스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소한 해피 뉴스를 올리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슬프거나 우울한 뉴스는 올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울한 뉴스를 받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뉴스를 또한 적게 올리더라는 거죠. 그것을 페이스북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어디에 발표했냐면 네이처에다 발표를 했어요. 코넬 대학 팀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코넬 대학의 소위 IRB도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윤리적 이슈를 다 불러오는 거야. 너들 동의받았냐? 하여튼 페이스북 팀에서는 야, 다 이용자 약관에 다 하도록 되어 있어. 그 페이스북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류의 연구를 계속 해왔어요.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들. 그래서 코넬 대학에서도 IRB도 받았어. 그랬는데 이 그 저널의 에디터가 에디토리얼 코멘트를 한 페이지 썼어요. 이 연구와 관계된 모든 윤리적 이슈로부터 우리 저널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정답은 없어요. 윤리라는 건 항상 정답이 없잖아. 그러나 학교에서는 집합적 동의를 받았냐 동의를 안 받았냐는 법적인 가서 얘기하고 집합적 수준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러니까 오케이 하자라는 게 좀 약간 떡세티거든. 뭐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주 OMR 활용하셔서 비교 분석하셨는데요. 그게 특정 한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5년 동안에 분단을 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하시면서 혹시 이렇게 저희가 아직 비슷한 거를 적용하신다면 신기할 만한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거 지금 뭐냐 꽤 됐잖아요. 2014년도잖아요. 그렇죠? 2014년도니까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이 프로덕트의 사장이 또 알게 줬죠. 저는 2014년 일종의 프로토타입한 소프트웨어인데 제가 한번 써본 거였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데이터